저는 영등포 쪽방촌에서 살고 있는 3세 한봉길입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한 달에 55만 원으로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국민연금 12만 원에 기초연금 33만 원. 이게 제가 한 달 동안 받는 전부예요. 이곳에서 살면서 저는 뉴스에서만 나오던 가난한 노년의 사람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매일 마주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얘기는 단순히 가난하고 불쌍한 노인의 푸념이 아닙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이안을 드리고 저의 인생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새벽 5시 쪽방촌 복도에서 들리는 기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다 보니 옆방 할아버지의 모든 소리가 다 들려요. 기침 소리뿐만 아니라 뒤척이는 소리, 한숨 소리까지 다 들리죠. 2평도 안 되는 이 작은 방에서 벌써 2년째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소음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런 소리들이 없으면 더 외로울 것 같아요.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방 안을 둘러보면 정말 비좁아요. 작은 싱글 침대 하나와 1인용 책상 하나, 그리고 작은 옷장이 전부예요. 창문은 있지만 바로 앞이 다른 건물이라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도 이 작은 공간이 제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예요. 아내 순자의 사진을 침대 옆 작은 선반에 올려놓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아내 사진에 인사를 해요. 순자야, 오늘도 힘내서 살아보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휴대폰으로 날씨를 확인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폐지 줍기가 어렵거든요. 젖은 폐지는 무겁기도 하고 값도 많이 떨어져요. 다행히 오늘은 맑다고 나와 있네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이라고 하니까 밖에서 일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날씨가 좋으면 하루에 3,000원 정도는 벌 수 있거든요. 세수를 하려고 복도 끝 공동 화장실로 나갔어요. 복도는 좁고 어둡고 오래된 건물 특유의 냄새가 나요. 공동 화장실에는 세면대가 2개 있는데 아침 시간에는 항상 줄을 서야 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 참 많이 늙었더라고요. 머리는 하얘졌고 주름도 깊어졌어요.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힘든 시절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도 건강한 게 어디예요. 아직도 2다리로 걸을 수 있고 8다리도 성한데 뭘 더 바라겠어요. 복도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마주치면 서로 인사를 해요. 다들 말은 많이 안 하지만 서로의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201호에 사시는 김 할아버지는 파킨슨병을 앓고 계시고 203호 박 할머니는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고 계세요. 그래도 다들 굳건하게 살고 계시죠. 방으로 돌아와서 아침 준비를 해요. 아침은 항상 간단하게 해결해요. 컵라면 하나와 김치 몇 조각이면 충분하거든요. 가끔은 계란 하나를 삶아서 먹기도 해요. 예전에는 아내가 아침마다 따뜻한 국과 반찬을 해줬는데 된장국에 김, 계란찜까지 정성스럽게 차려주곤 했어요. 이제는 그런 걸 바랄 수도 없죠. 혼자 사는 노인이 뭘 그렇게 거창하게 해 먹겠어요. 밥을 먹으면서 오늘 일정을 계획해요. 국민연금 12만 원과 기초연금 33만 원, 합쳐서 55만 원이 한 달 수입의 전부예요. 월세가 30만 원이니까 2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거죠. 전기요금이 한 달에 2만 원, 가스비가 1만 원, 핸드폰 요금이 2만 원. 이것만 해도 5만 원이에요. 남은 20만 원으로 식비와 기타 생활용품을 사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폐지를 주워야 하는 거예요. 하루에 3,000원이라도 더 벌어야 살 수 있거든요. 한 달이면 10만 원 정도는 될 테니까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죠. 리어카를 끌고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박스와 신문, 잡지들을 주워 모아요.
준비를 마치고 리어카를 끌고 밖으로 나섰어요. 새벽 6시쯤 되면 아파트 단지 청소 아주머니들이 분리수거함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 가야 좋은 폐지들을 주울 수 있거든요. 경쟁도 치열해요. 저 말고도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30년 동안 택시를 몰면서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폐지를 줍는다니.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어떤 사람들은 동정의 눈빛으로, 어떤 사람들은 귀찮다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자존심 부릴 처지가 아니에요. 살아야 하니까요. 첫 번째로 가는 곳은 대림아파트예요. 여기는 박스가 많이 나와요.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해서 그런지 택배 박스들이 정말 많거든요. 박스는 킬로당 80 정도 받아요. 큰 박스 하나면 보통 100g 정도 나가니까 한 개당 8원 꼴이죠. 100개를 모으면 800원이에요. 오늘도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폐지를 주웠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창문으로 내려다보면서 쯧쯧 혀를 차더라고요. 아마 저 같은 노인이 폐지를 줍는 걸 안쓰럽게 본 거겠죠. 그런 시선이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가끔은 고마운 분들도 계세요. 깨끗한 박스들을 따로 모아서 내놓는 분들도 있거든요. 두 번째로 가는 곳은 상가 지역이에요. 여기는 신문이 많이 나와요. 카페나 미용실에서 입던 신문들을 버리거든요. 신문은 킬로당 100원 정도 받아요. 박스보다는 비싸지만 양이 적어서 많이 모으기가 어려워요. 점심때가 되어서 근처 복지관으로 갔어요. 무료급식소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거죠.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들 말은 없지만 서로의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무료급식소 밥이 맛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따뜻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고마워요. 오후에는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폐지를 주웠어요. 리어카가 무거워질 때까지 열심히 모았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모은 폐지의 무게를 재어보니까 40kg 정도 되더라고요. 박스 30kg, 신문 10kg 정도였어요. 고물상에 가서 폐지를 팔았어요. 아저씨가 저울에 달아보더니 3,200원을 주더라고요. 오늘은 그래도 평균보다 조금 많이 받았네요. 보통은 3,000원 안팎인데 200원이라도 더 받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저녁 때 쪽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서 우유 한 팩과 빵 하나를 샀어요. 오늘 저녁은 이걸로 해결해야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오늘 번 돈을 계산해 봤어요. 3,200원이면 이틀 정도는 먹고 살 수 있겠네요. 내일도 날씨가 좋으면 또 나가서 폐지를 줍겠죠.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내 사진을 봤어요. 아직도 가끔 꿈에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라고, 잘 살라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고생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아내를 끝까지 돌볼 수 있어서 후회는 없어요. 순자야, 오늘도 하루 무사히 보냈어. 고마워. 내일도 힘내서 살아볼게. 그때가 2019년이었어요. 아내 순자와 저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제가 택시를 몰고 다니면 아내는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그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때는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이미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끓여두고 제가 씻는 동안 아침을 차려주곤 했죠. 된장국에 김치찌개, 계란찜에 나물 몇 가지. 가정식이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이었어요. 저는 보통 오전 7시에 집을 나서서 밤 10시쯤 들어왔어요. 택시 일이 그래요. 하루 종일 운전하고 나면 몸이 피곤하지만 집에 들어서면 아내가 반겨주니까 피로가 싹 풀렸거든요. 순자가 항상 따뜻한 밥과 국을 데워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곤 했죠. 어느 날부터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을 또 만들려고 한다거나, 감금 전에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택시에서 돌아왔는데 가스레인지에 냄비가 올려져 있고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다행히 냄비 안에 물이 있어서 큰 사고는 안 났지만 물이 다 증발하고 냄비 바닥이 까맣게 탈 뻔했어요.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국을 끓이려고 했는데 깜빡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에는 더 심각한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길을 잃고 헤맸던 거예요. 동네 슈퍼에 가겠다고 나갔는데 3시간이 넘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휴대폰을 받지도 않고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동네를 다 뒤져서 겨우 찾았는데 아내가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집이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무서웠다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초기 치매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때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치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주변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고생을 봤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40년을 함께 산 아내인데요. 제가 아내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초기이니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치매 약값만 한 달에 10만 원이 넘고 정기 검사며 상담비까지 합치면 월 20만 원은 좋게 들 거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모든 걸 아내 치료에 집중했어요. 먼저 택시를 팔기로 결심했어요. 30년 동안 함께했던 제 동반자였는데 아내를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쉽지 않았거든요. 개인 택시는 면허값도 있고 해서 당시에 8천만 원 정도 받았어요. 택시를 팔아서 받은 돈으로 아내를 좋은 요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집에서 혼자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매일 요양원에 갔어요.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까지 아내 곁에 있었죠. 요양원은 집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있었는데 아무리 멀어도 매일 갔어요. 처음에는 아내도 저를 알아봤어요.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함께 산책도 했거든요. 여보, 고마워요. 이렇게 매일 와주시고.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때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양원 생활이 아내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규칙적인 생활과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니까 증상이 더 악화되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놀이 치료도 받고 간단한 운동도 하고 아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 같으면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상태는 나빠졌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가끔 제 얼굴을 보고도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 남편이잖아. 봉길이. 그러면 아, 맞아요. 미안해요. 하고 미소를 짓곤 했지만 그 미소가 점점 어색해지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요양원비만 해 150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치료비까지 합치면 200만 원이 넘게 들었죠. 제가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하나씩 계약했어요. 3천만 원 정도 있던 적금을 6개월 만에 다 써버렸어요. 전세 보증금도 빼서 월세집으로 이사했고요. 전세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1년 만에 다 없어졌어요. 아들 민수가 가끔 와서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받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도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느라 힘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월급쟁이인데 어떻게 한 달에 200만 원씩 도와주겠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면 안 되죠.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문제였어요. 2년째 되던 해에는 아내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제가 옆에 있으면 편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손을 잡아주면 조금은 안정이 되는 것 같고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을 때면 비록 저를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양원 직원분들이 말했어요. 이렇게 3년이나 매일 찾아오는 보호자는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게 고작이라고요.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자주 오다가 점점 뜸해지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제 아내니까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힘들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 해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가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말도 거의 못하게 되었거든요. 가끔 제가 옆에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면 미소를 짓곤 했어요. 순자야,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말이야. 당신이 파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정말 예뻤어. 그러면 아내가 흐릿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희미하게 웃어주곤 했어요. 모든 것을 아내 치료에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아내는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2022년 3월 15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아내가 하늘로 떠나간 날이거든요. 3년 동안의 간병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새벽 2시쯤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간호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호자님, 빨리 오세요. 환자분 상태가 위급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언젠가는 올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요양원으로 달려갔어요. 새벽이라 택시비가 평소보다 비쌌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요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내 방으로 뛰어갔는데 아내가 침대에 누워서 힘들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각종 기계들이 아내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와서 설명해 주셨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는 없다고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최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내 손을 꼭 잡고 옆에 앉았어요. 3년 동안 많이 야위었지만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순자였어요. 손은 차가웠지만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제가 손을 잡고 말했어요. 순자야, 고생 많았어.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그랬더니 아내가 잠깐 눈을 뜨고 저를 보더라고요. 비록 초점은 흐릿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저를 알아본 것 같았어요. 요양원에서 마지막 밤을 지새웠어요. 아내 손을 꼭 잡고 앉아서 지난 40년의 추억들을 혼자 중얼거렸죠.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민수 씨가 태어나던 날, 처음 택시를 샀던 날, 함께 여행 갔던 추억들. 모든 게 어제 일 같은데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어요. 간호사들이 중간중간 들어와서 아내 상태를 확인했지만 제가 옆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새벽 6시쯤 아내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기계에서 삐하는 소리가 길게 울리더니 의료진들이 들어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시계를 보고 시간을 확인했어요. 3월 15일 오전 6시 23분. 그렇게 아내와의 40년이 끝났어요. 아내 얼굴을 보니 마치 편안하게 잠든 것 같았어요. 그동안 치매 때문에 고생하던 모습과는 달리 너무 평온해 보였거든요. 아, 이제 정말 편해졌구나 싶었어요. 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어. 민수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가겠다고 아버지 혼자 계시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1시간 후에 민수가 며느리와 함께 왔어요. 민수도 많이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 자주 못 와서 미안해. 그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아내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장례식장은 조촐했어요. 민수와 며느리, 손자들, 그리고 몇몇 친지들만 왔거든요. 택시 동료들도 몇 분 와주었어요. 순자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봉길 씨도 3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런 위로의 말들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3일장으로 치렀는데 정말 많은 추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40년 전 결혼식 때의 아내 모습, 신혼 시절 함께 꿨던 꿈들, 민수를 키우며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절들, 빈소에 놓인 아내 사진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발이 나는 날 아침,
아내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순자야, 40년 동안 고마웠어.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택시 일 때문에 자주 집을 비워서 외로웠을 텐데. 앞으로는 편히 쉬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 나도 곧 갈게. 그때 정말 눈물이 많이 났어요. 화장장에서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니 정말 허전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싶었죠. 40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사라지니까 세상이 텅 비어 보이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 옷가지들을 정리했어요.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어서 상자에 넣어뒀죠. 가끔 꺼내보면 아내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특히 아내가 즐겨 입던 파란색 카디건에서는 아직도 아내 냄새가 나더라고요. 장례 비용까지 치르고 나니 제게 남은 돈은 정말 얼마 없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적금도, 보험도, 심지어 전세 보증금까지 모두 아내 치료비로 나왔거든요. 통장에 남은 돈이 100만 원 정도였어요. 이 돈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월세방 계약이 끝나가는데 갱신할 돈이 없었어요. 집주인이 와서 계약 갱신을 하려면 보증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존 보증금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월세도 4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미안한데 아버지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야. 민수가 바로 알아챘어요. 아버지, 우리 집에 오세요. 며느리도 괜찮다고 해요. 손자들도 할아버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젊은 부부가 시부모까지 모시고 살기는 힘들죠. 괜찮다.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부동산에 가서 싼 방을 알아봤어요. 55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곳을 찾아달라고 했죠. 그때 부동산 아주머니가 쪽방촌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한 달에 30만 원이면 2평 정도 되는 방에서 살 수 있다고 해요. 시설은 좀 불편하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은 거기서 많이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쪽방촌에 갔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가 없어요. 좁은 복도에 빈대떡처럼 붙어있는 작은 방들, 공동 화장실과 공동 세면장,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55만 원으로는 다른 곳에서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영등포 쪽방촌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쪽방촌으로 이사 온 첫날, 짐이라고 해봤자 아내 옷까지, 상자와 이불, 몇 가지 생필품이 전부였어요. 30년 동안 살았던 집의 모든 추억들을 뒤로하고 2평짜리 방으로 온 거죠. 그래도 제가 살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첫날 밤은 정말 잠이 안 왔어요. 옆방에서 들리는 기침 소리, 복도에서 오가는 발소리, 아래층에서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 모든 게 생소했거든요. 벽이 얇아서 이웃들의 모든 소리가 다 들렸어요. 새벽 3시쯤에는 누군가 화장실 가는 소리, 5시쯤에는 누군가 준비하는 소리,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싶었어요. 아내 사진을 방 한쪽에 걸어뒀어요. 좁은 방이지만 아내만 있으면 어디든 집 같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순자야,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해. 좁지만 참아줘. 당신이 있으니까 여기도 우리 집이야. 아내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말했더니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폐지 줍기를 시작했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거든요. 55만 원으로는 한 달 생활이 불가능했으니까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리어카를 하나 사서 새벽부터 나가기 시작했어요. 쪽방촌 관리사무소에서 리어카를 빌려준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걸 사용했어요. 하지만 다른 어르신들과 시간이 겹치면 기다려야 했고, 좋은 폐지는 일찍 나가야 주울 수 있어서 결국 제 것을 샀어요. 중고 리어카였지만 8만 원이나 했어요. 그때 제게는 정말 큰 돈이었죠. 이웃들을 하나둘 알게 되었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었어요. 각자 사연은 다르지만 모두 혼자 살면서 어렵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201호에 사시는 김철수 할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셨고, 203호 박영희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과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영숙 할머니도 그때 처음 만났어요. 같은 층에 사시는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은 해외에 있어서 연락도 잘 안 된다고 해요. 영숙 씨는 인데 저보다 2살 많으셨어요. 처음 인사할 때 정말 인상이 좋으셨어요. 새로 오셨죠? 뭔가 힘들어 보이시는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영숙 씨와는 금방 친해졌어요. 같은 처지라서 그런지 서로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안부를 묻고 혹시 아픈 곳은 없는지 걱정해주곤 했어요. 영숙 씨도 폐지를 주워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자 혼자서는 힘든 일이 많다고 했어요. 어느 날 영숙 씨가 제게 김치를 좀 나눠주셨어요. 직접 담그신 건데 정말 맛있었어요. 할아버지 혼자 사시느라 제대로 못 드시는 것 같아서요. 이거라도 드세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저도 가끔 무료급식소에서 받은 빵이나 과일을 나눠드리곤 했어요. 쪽방촌에서 살기 시작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복지센터에서 미영 씨라는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명함을 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미영 씨 덕분에 여러 가지 혜택을 알게 되었어요. 무료급식소 위치, 의료 지원 서비스, 생필품 지원 등 혼자서는 알기 어려운 정보들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쪽방촌을 방문해서 어르신들 안부를 확인해주곤 했어요. 쪽방촌에서 살기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무료급식소에서 기수 씨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기수 씨는 제가 30년 동안 택시를 몰 때 함께 일했던 동료였어요. 기수 씨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봉길 씨, 여기서 뭐 해요? 설마 여기서 밥을 드시는 건 아니죠? 그때 저도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기수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죠. 기수 씨가 말했어요. 봉길 씨, 저도 요즘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아들 수술비로 빚을 많이 지고 나서 생활이 힘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빌린 돈 이야기를 또 꺼냈어요. 아직도 500만 원을 갚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죽을 때까지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보기 안쓰러웠어요. 저는 기수 씨한테 말했어요. 기수 씨,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때는 제가 여유가 있을 때 도와드린 거고, 우리가 서로 어려울 때 돕는 게 인정 아니겠어요? 기수 씨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봉길 씨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독촉했을 텐데.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사실 그 500만 원이 있었다면 제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기수 씨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게 더 소중했어요. 그날 이후로 기수 씨와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무료급식소에서 만나서 함께 밥을 먹고 가끔은 같이 폐지를 주우러 다니기도 했어요. 혼자보다는 둘이 함께 하니까 덜 외로웠거든요. 기수 씨가 어느 날 말하더라고요. 봉길 씨, 우리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도 건강하니까 일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쪽방촌 생활에 적응하면서 여러 어르신들과 친해졌어요. 다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게 챙겨주더라고요. 누가 아프면 함께 걱정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그런 인정이 있어서 쪽방촌 생활이 그나마 견딜만 했어요. 쪽방촌에서 산 지 8개월쯤 되었을 때 영숙 씨의 할머니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는 게 보였어요. 평소에도 당뇨가 있으셔서 몸이 좋지 않으셨는데 어느 날부터 자주 어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안색이 창백하셨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해 보였어요. 병원에 가보라고 해도 돈이 없다고 계속 미루시더라고요. 영숙 씨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에는 거의 방에만 누워 계시더라고요. 제가 영숙 씨 방 문을 두드려봐도 대답이 늦고 목소리도 힘이 없었어요. 정말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제가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복도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였어요. 급히 나가 보니까 영숙 씨가 화장실 가다가 복도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의식은 있었지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봉길 씨 도와주세요. 몸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즉시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차가 15분 만에 왔는데 그동안 영숙 씨를 부축해서 벽에 기대어 앉혀두었어요. 응급구조사들이 영숙 씨 상태를 확인해 보더니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혈압이 너무 높고 의식도 몽롱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구급차에 함께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영숙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을 거예요. 영숙 씨, 병원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위로했지만 사실 저도 불안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영숙 씨가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서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셨어요. 뇌경색 초기 증상이라고 지금 당장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늦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치료비였어요. 중환자실 하루 비용이 20만 원이고 여러 검사와 치료비까지 합치면 하루에 3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영숙 씨한테는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었어요. 의료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만 해도 하루에 10만 원은 넘을 거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보호자분이 계세요. 지금 당장 입원 보증금부터 내야 하는데. 저는 보호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이라고.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빨리 와달라고 하세요. 환자 상태가 정말 위급해요. 영숙 씨 핸드폰에서 아들, 딸 번호를 찾아서 전화했는데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하루만 늦어도 후유증이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숙 씨가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어요. 제 통장을 확인해 봤는데 그때 딱 30만 원이 있었어요. 다음 달 연금이 나올 때까지 버텨야 할 소중한 돈이었죠. 그 돈이면 10일 정도는 생활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영숙 씨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왔어요.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고 뒤척였어요. 아내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순자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영숙 씨를 그냥 둘 수는 없는데 30만 원을 내주면 나는 며칠 굶어야 할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사람 목숨이 돈보다 소중하잖아? 아내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생각해봤어요. 아내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웃이 어려우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친척이 힘들면 우리 형편이 어려워도 도와주곤 했어요. 아내라면 망설이지 않고 도와줬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정해졌어요. 새벽 5시쯤 결심했어요. 30만 원을 영숙 씨 치료비로 내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며칠 굶어야 할지도 모르지만 영숙 씨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 목숨은 하나뿐이니까요. 아침 일찍 은행에 가서 30만 원을 뽑았어요. 통장 잔고가 0원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손에 든 30만 원이 제게는 정말 큰 돈이었지만 영숙 씨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병원에 가서 원무과에 30만 원을 냈어요. 영숙 씨 치료비라고 하니까 직원분이 놀라더라고요. 보호자도 아닌데 이렇게 치료비를 내주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해요.
30만 원을 내고 나니까 영숙 씨가 중환자실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하더라고요. 중환자실 문을 통해 영숙 씨가 여러 기계들에 연결되어 치료받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10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영숙 씨에게 10만 원을 내준 일이 쪽방촌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감동받았다고 하시면서 자신도 어려운 처지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자신의 생활도 챙기지 못하면서 남을 도우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해 주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영숙 씨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동안 매일 병원에 들렀어요. 30만 원을 다 써버렸으니까 이제 며칠 동안은 무료급식소에만 의존해야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무료급식소에 가서 밥을 먹고 낮에는 퇴지를 주워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려고 했어요. 그런 생활을 일주일 정도 하고 있는데 복지센터에서 미영 씨가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영숙 씨 할머니 도우신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건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미영 씨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할아버지, 본인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드문 줄 아세요? 자기도 어려운데 남을 위해서 마지막 돈까지 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알려지면 쪽방촌에 살고 있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미영 씨가 계속 설득했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신문이나 인터넷에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쪽방촌 문제에 더 신경을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혹시 후원이나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저의 일들을 알리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미영 씨 말을 듣다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쪽방촌 어르신들의 현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고민 끝에 허락했어요. 미영 씨가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며칠 후에 기자가 찾아왔어요. 40대 중반의 남성 기자였는데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더니 감동받았다고 하면서 좋은 기사를 써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30만 원이 할아버지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내어주신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영숙 씨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람 목숨이 돈보다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아내 이야기도 해줬어요. 치매에 걸린 아내를 3년 동안 간병하면서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쪽방촌에서 살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기자가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질문했어요. 모든 재산을 아내 치료비로 쓰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인데 아프다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이에요. 영숙 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영숙 씨는 항상 저를 챙겨주시던 분이에요. 김치도 나눠주시고 몸이 안 좋을 때 걱정해주시고. 그런 분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그냥 볼 수는 없잖아요. 30만 원이 제게는 큰 돈이지만 영숙 씨 목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자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될 거고요. 제가 신문에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일주일 후에 기사가 나왔어요. 제목이 하루 3,000원으로 살면서도 남을 위해 마지막 30만 원을 내어준 할아버지였어요. 사진도 함께 실렸는데 부끄러웠어요. 제가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기사가 나가자마자 반응이 엄청났어요.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공유하더라고요. 이영 씨가 보여준 댓글들을 보니까 대부분 감동받았다는 내용들이었어요. 정말 존경스럽다. 나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따뜻하다. 이런 댓글들을 보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어요. 며칠 후에는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는데 이영 씨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설득해서 허락했어요. 텔레비전은 신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볼 테니까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텔레비전 촬영하는 날은 정말 떨렸어요.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거든요. 촬영 스태프들이 쪽방촌에 와서 제 방도 찍고 폐지 줍는 모습도 찍었어요. 하지만 PD님과 기자분들이 편하게 해줘서 그럭저럭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어요. 인터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형편이 어려우시고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시는데 선행을 하고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방송이 나간 후에는 정말 난리가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고 후원금도 보내주더라고요. 전국 각지에서 편지도 오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 이야기에 감동받았다고, 우리도 할아버지처럼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도 연락이 와서 봉사상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양하려고 했는데 이런 상을 받으면 쪽방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받기로 했어요. 봉사상 시상식에 갔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자리에 올 줄 몰랐거든요. 상을 받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모두 도울 수 있어요. 그런 말을 하니까 박수를 많이 쳐주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민수가 찾아온 거였어요.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버지 같은 분이 제 아버지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니 죄송한 마음만 듭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수야, 아버지는 괜찮다.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영숙 씨도 일주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다행히 치료가 잘 되어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고 있다고 했어요. 영숙 씨를 보러 갔을 때 정말 기뻤어요. 의식도 또렷하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봉길 씨, 정말 고마워요. 봉길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평생 잊지 않겠어요. 영숙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도 뭉클했어요. 영숙 씨,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영숙 씨, 자식들이 해외에서 송금한 돈이 며칠 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치료비는 해결되었고요. 영숙 씨가 제게 30만 원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영숙 씨, 그 돈은 괜찮으니까 치료비로 더 쓰세요.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병원비가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쪽방촌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기도 어려운 처지인데 남을 위해서 마지막 돈까지 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해 주시고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언론에 나온 후 정말 많은 후원이 들어왔어요. 직접 쪽방촌을 찾아와서 용돈을 주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복지센터를 통해서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처음에는 받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이영 씨가 설득해서 받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혼자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쪽방촌 다른 어르신들과도 나눠서 쓰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후원받은 돈으로 쪽방촌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몸이 아프신 분들 병원비도 도와드리고 겨울에는
만방비도 지원해드렸어요. 제 이야기 때문에 관심을 받게 된 거니까 그 관심을 혼자 독차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후원금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어요.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편지가 왔는데 대부분 제 이야기에 감동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부모님께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편지가 있었어요. 중학생이 보낸 편지였는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용돈을 모아서 보낸다는 내용이었어요. 5만 원이었는데 그 아이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 아이에게 답장을 썼어요. 내 마음만으로도 할아버지는 충분히 행복해. 그 돈은 내가 더 필요할 거야. 한 달쯤 지나서 민수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며느리와 손자들도 함께 왔더라고요. 아이들이 저를 보더니 할아버지가 텔레비전에 나온 그 할아버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할아버지가 바로 그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기해하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웃겼어요. 며느리도 처음으로 진심 어린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버님,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님을 잘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뻤어요. 가족이 화목해지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우리 집에 오세요. 아이들도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고맙지만 아버지는 여기가 좋다. 이제 이곳이 내 집이야. 그리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제 가족이야. 실제로 그랬어요. 쪽방촌 어르신들이 제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거든요. 서로 어려운 처지지만 그래서 더 끈끈하게 도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누군가 아프면 함께 걱정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그런 정이 있었어요. 상을 받고 난 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복지센터, 노인회관, 교회, 심지어 학교에서까지 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일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처음 강의를 할 때는 정말 떨렸어요.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청중들이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을 보니까 용기가 났어요. 강의료로 받는 돈도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한 번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받는데 한 달에 서너 번 강의를 하니까 꽤 됐어요. 생활이 조금 나아졌어요. 쪽방촌에서는 계속 살고 있지만 이제는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래도 가끔은 습관적으로 폐지를 주우러 나가요. 어느 날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강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어요. 영숙 씨, 할머니도 완전히 회복되어서 퇴원하셨어요. 지금은 후유증도 거의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가끔 제 강의에 따라가서 그날의 이야기도 해주세요. 영숙 씨가 말할 때마다 청중들이 더 감동하더라고요. 영숙 씨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봉길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정말 생명의 은인이에요. 기수 씨도 요즘 달라졌어요. 제 이야기가 알려진 후에 자신감을 되찾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 도와주는 일도 많이 하시고요. 쪽방촌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각자 살기 바빠서 서로에게 무관심했는데 이제는 서로 더 챙겨주고 도와주려고 해요.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쪽방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늘려주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다니는 강의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나이가 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돈이 많고 적음이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지금 행복하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순자가 그리울 때도 있고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감동이라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강의를 통해 만난 분들 중에는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건강하고 할 일이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게 진짜 축복이에요. 한 번은 암 투병 중인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 할머니가 제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남은 시간 동안 의미 있게 살아보겠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제 이야기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구나 싶었어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계 속 이런 활동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택시기사였고 지금은 쪽방촌에서 사는 가난한 노인일 뿐이에요.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돈이 많고 적음이 진짜 부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30만 원을 영숙 씨를 위해 내어줄 때 저는 가장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가난해도 마음만은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절망하지 마세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마음 많은 부자로 사세요. 감사합니다.